수도 국제공항 입국 검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행 가방 12개. 한 가족이 끌고 온 짐이었죠. 투시 화면엔 꽉 막힌 시커먼 덩어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비상벨이 울리고 첫 가방이 열렸을 때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가방 안이 아니라 한 달 뒤 국가조사위원회에서 터졌으니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그날 제 화면에 뜬 빨간색 경고창을 봤을 때 전 기계가 완전히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수화물 투시 판독 프로그램이 특정 항공편 승객들의 가방에서 무더기로 미확인 고밀도 압축 물질을 잡아내고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클로이입니다. 나이는 33살이고요. 뉴욕의 대형 국제공항에서 10년째 수화물 위험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하루에 10만 개가 넘는 가방이 제 손을 거쳐갑니다. 밀수범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제 데이터 분석망 앞에서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된 건 작년 11월 한국 발 야간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통제실에서 알람이 미친 듯이 울리길래 전 곧바로 3번 검사대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엔 방금 한국에서 돌아온 중년 부부와 아이들 4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짐 찾는 레일을 꽉 채운 커다란 가방 12개가 성벽처럼 놓여 있었죠. 화면을 보던 현장 요원이 제게 다급하게 속삭이더군요. 폭발물이나 금속은 아닌데 가방 속이 통째로 시커먼 벽돌처럼 꽉 차 있다고요. 전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종 조직이 수법을 바꿨나 싶었거든요. 생활용품이랄 게 뻔한 아시아 노선을 타다니 제법이라고 생각했죠. 가방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퍼가 열리는데 솔직히 심장이 철렁했어요. 엄청나게 단단하게 압축된 네모난 비닐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전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진공 비닐 하나를 칼로 살짝 그었습니다. 그런데 피식하는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그 딱딱했던 덩어리가 순식간에 훅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불법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얇고 가벼운 꽃무늬 이불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가방에서도 끝없이 이불만 나왔습니다. 다른 가방에서는 만지면 까끌까끌한 이상한 초록색 수건 뭉치, 그리고 장난감처럼 가벼운 노란색 냄비들만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죠. 전 어이가 없어서 가장에게 따져 물었죠. 도대체 미국에서도 널린 이런 잡동사니를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오냐고요. 그랬더니 그가 정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동네 이웃들이 제발 좀 사다 달라고 돈까지 쥐어주며 부탁한 물건들이라고요. 한국이 아니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마법 같은 물건들이라면서 말이죠. 저는 투시 영상의 화면 조각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쪼개가며 정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바닥에서 구르며 배운 유일한 진리는 겉보기에 화려한 자동기계의 판독보다 제 눈과 손으로 직접 짚어가는 수작업이 훨씬 정확하다는 거였거든요. 건조하고 푸석한 제 생머리가 자꾸 이마로 흘러내려 성가셨지만 그걸 쓸어 넘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화면 속 밀도 수치와 실물을 교차 검증할수록 제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그 얇은 꽃무늬 이불부터 섬유 성분 분석기에 넣었습니다. 결과 수치를 본 저희 부서의 노련한 섬유 전문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얇고 가벼운 천 조각이 서양의 그 무겁고 값비싼 최고급 양털 이불보다 훨씬 높은 보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서방 국가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큰 이불의 부피를 20분의 1로 줄여버린 진공 포장 솜씨는 감탄을 넘어 경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깃털처럼 가벼운 노란색 냄비도 마찬가지였죠. 호기심에 물을 붓고 가열 실험을 해봤는데 물이 끓어오르는 속도가 제가 집에서 쓰는 아주 무거운 최고급 무쇠 냄비보다 무려 3배나 빨랐습니다. 게다가 냄비 뚜껑에 끓인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게 설계된 그 묘한 굴곡은 물건을 쓰는 사람을 향한 지독할 정도의 배려가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가장 절 충격에 빠뜨린 건 그 까끌까끌한 초록색 수건이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그게 한국의 대중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용도로 쓴다는 걸 알게 됐죠. 반신반의하며 물에 적셔 제 손등을 문질러 봤는데 묵은 각질이 순식간에 벗겨지며 피부가 갓난아이처럼 매끄러워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유럽의 비싼 미용 각질 제거제 수십 통을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그때까지 한국을 그저 60여 년 전 전쟁의 참화에서 겨우 벗어난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거대한 대기업 몇 개가 경제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양의 장인 정신이나 일상생활 용품 기술은 그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그 텅 빈 새벽의 분석실에서 그 소박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제품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팍팍한 삶 속에서 땀과 눈물로 다듬어진 진짜 억척스러운 생명력 그 자체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날아왔습니다. 우리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죠. 그는 오자마자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할 거라며 저에게 당장 서명부터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어젯밤 제가 검사했던 그 가방 주인이 거대한 불법 유통 조직의 운반책이며 조직적으로 저품질의 아시아 물건을 속여 반입하려 했다는 아주 억지스러운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전 도저히 서명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지난밤 제가 분석실에서 직접 확인한 그 얇고 따뜻한 이불과 장난감처럼 가볍지만 튼튼한 노란 냄비 그리고 기적 같은 초록색 때밀이 수건의 품질을 침이 마르도록 설명했죠. 그건 조직적인 범죄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웃들이 제발 사다 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서 들고 온 진짜 배기 물건들이라고요. 하지만 책임자는 제 말을 코웃음치며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름 모를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물건 따위가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양의 장인들이 만든 물건을 이길 수 있겠냐는 낡은 편견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당신 15년 동안 애써 쌓아온 그 자리에서 당장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서명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15년 동안 오직 진실 하나만 쫓으며 이 바닥에서 버텨왔는데 자신의 승진과 화려한 언론 발표에 눈이 먼 윗선의 억지스러운 압박 앞에서 제 모든 경력이 끝날 위기에 처한 거였죠. 분노와 억울함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장 차가운 조사실에 갇혀있을 그저 이웃의 부탁을 받고 정성껏 짐을 챙겨온 그 착하고 순박한 표정의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서명을 거부하면 전 해고될 게 뻔했고 서명하면 제 양심을 영원히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펜을 쥔 손에 땀이 베어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만 죽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누군가 부서질 듯 문을 두드린 건요. 밑에서 일하는 현장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책임자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도착한 비행기 세대에서 어젯밤과 똑같은 짐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번엔 12개가 아니라 100개가 넘습니다. 책임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건 단순한 범죄 조직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진짜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이 국경을 넘어 밀려오고 있던 거였어요. 회의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100개가 넘는 짐이 쏟아진다는 보고를 들은 직후였어요. 책임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당장 그 짐들 전부 빼앗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불법 반입 혐의로 가둬. 그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릴 뻔했어요. 100명이 넘는 평범한 사람들을, 그것도 이웃들에게 나눠줄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온 사람들을 차가운 철창에 가두라니요. 이건 정말 아니었죠. 저는 그날 밤부터 부서 사람들을 몰래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제정신이냐며 말렸어요. 윗선에 찍히면 우리 밥줄이 당장 끊긴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밤새워 쓴 성분조사 보고서를 보여주고 직접 그 노란 냄비에 물을 끓여 보여주자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믿어온 서양의 기술이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 지독한 정성에 완벽하게 증거입니다. 이걸 우리가 덮어버리면 우린 영원히 우물안개구리가 되는 거라고요. 제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통했는지 하나둘씩 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윗선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책임자가 언론에 거짓 발표를 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나흘 뿐이었죠. 우리는 100개가 넘는 짐의 주인을 일일이 찾아가 물건을 산 영수증을 모으고 그들이 왜 이 먼 곳까지 그걸 들고 왔는지 사연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72살의 한백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아직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해요. 우리 손녀딸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밤마다 피가 나도록 긁는데 한국에서 사온 저 초록색 수건으로 살살 씻겨주면 신기하게도 피부가 짓무르지 않더라고. 그래서 동네 엄마들 부탁까지 전부 적어서 잔뜩 사온 거야.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 꽉 쥐어진 낡은 수첩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구매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죠. 윗선에서 범죄자라 부르며 몰아세우려 했던 이들은 그저 가족과 이웃을 끔찍이 사랑하는 평범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책임자는 언론 발표를 사흘 앞으로 앞당겼습니다. 제가 수집한 구매 기록과 사람들의 절절한 사연이 담긴 진술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죠. 오히려 저를 공항 지하의 좁고 습한 압수물 보관 창고로 내쫓고 제 모든 권한을 빼앗아 버렸어요. 심지어 제가 외부 사람들과 섣불리 연락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까지 했습니다. 어와 뜻을 함께하기로 한 서너 명의 동료들은 윗선의 매서운 눈을 피해 밤낮 없이 숨죽여 일해야만 했죠. 우리는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그 얇은 이불과 노란 냄비들 사이에서 몰래 밤을 새웠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짐주인들의 거처를 수소문해서 몰래 서신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이 이 물건을 사기 위해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 50명이 넘는 사람들의 대답이 마치 짠 것처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처음엔 자동차나 커다란 배 같은 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잘 만드는 줄만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름 없는 시장 골목에서 만난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손길에도 똑같은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70여 년 전 참혹한 전쟁으로 돌멩이 하나 남지 않았던 잿더미 속에서 지금의 눈부신 나라를 다시 세워 올린 사람들의 지독한 땀방울이 그 작은 물건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걸 말이죠. 시장 상인들이 마치 자기 자식이 쓸 물건인 것처럼 꼼꼼히 챙겨줬어요. 이불을 꾹꾹 눌러 담아주면서 냄비를 종이에 정성껏 싸주면서 웃는 얼굴로 덤까지 얹어주더군요.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한 50대 아주머니의 답장을 읽어내려가던 제 막내 동료의 목소리가 끝내 떨리며 갈라졌습니다. 저 역시 억울함에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죠. 진실은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데 윗선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진급을 위해 이 모든 정성을 범죄 취급하며 시궁창에 처박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발표를 단 하루 앞둔 늦은 밤, 책임자가 지하 창고로 불쑥 내려왔습니다. 그는 겹겹이 쌓인 노란 냄비들을 반짝이는 구두 발코로 툭툭 차며 비아냥거렸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넌 끝이고 동양에서 온 이 잡동사니들은 전부 소각장으로 갈 거라고요. 저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어 숨이 턱턱 막혔지만 여기서 폭발해버리면 우리가 밤새워 모은 단 하나의 희망마저 모조리 빼앗길 위기였거든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그 참혹한 침묵의 시간이 제 15년 경력에서 가장 길고 뼈아픈 밤이었습니다. 언론 발표회가 열리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를 내쫓았던 직속 책임자는 새로 맞춘 짙은 색 정장을 빼입고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죠. 그의 뒤로는 평범한 여행객들에게서 억울하게 빼앗은 100여 개의 짐가방이 마치 끔찍한 범죄의 증거물인 양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사진기 불빛이 번쩍였고 그는 거짓으로 가득 찬 발표문을 읽어내려가려 거만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하 창고에 갇혀있던 전 두 주먹을 꽉 쥐고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 15년 경력도 그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도 다 끝났구나 싶어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발표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어요. 가슴에 반짝이는 표장을 단 백발의 노신사. 바로 국가 관세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국장이었습니다. 발표장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노신사의 손에는 제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손으로 직접 쓴 두꺼운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실 전날 밤 저와 뜻을 함께한 동료가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몰래 수도에 있는 본부로 직접 차를 몰아 제 보고서를 전달했던 거였어요. 국장은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가 짐가방 하나를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벼운 노란 냄비 하나를 번쩍 집어들었어요. 이게 조직적인 불법 물건이라고 했나? 국장의 호통이 발표장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직속 책임자의 얼굴은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국장은 사진기 불빛을 향해 그 노란 냄비와 얇디얇은 꽃무늬 이불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70여 년 전 전쟁이 한창이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복무를 했었소. 돌멩이 하나 성한 곳 없는 잿더미 땅에서 어떻게든 자식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맨손으로 고철을 두드리던 사람들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이 물건들은 단순한 쇳덩이나 천조가리가 아니오. 그 끔찍한 가난을 딛고 일어선 그 나라 사람들의 지독한 땀방울이고 세월이 증명한 기적 같은 솜씨 그 자체란 말이오. 그 순간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창고 바닥이었지만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제가 굳게 지켜온 떳떳함이,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며 짐승처럼 무거운 가방을 끌고 온 평범한 사람들의 진심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국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발표장 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직속 책임자는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밖으로 쫓겨났죠. 국장은 굳은 표정으로 단상 앞에 서서 수많은 사진기 불빛을 받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억울하게 짐을 빼앗긴 100여 명의 여행객들에게 국가를 대신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 거예요. 지하 창고 문이 열리고 동료들이 저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을 때 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커다란 공간에는 밤새 차가운 방에 gat혀있던 가족들이 모두 풀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가장 먼저 압수했던 초록색 수건 뭉치가 든 가방을 챙겨 들고 그 72세 백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할머니는 화를 내시기는커녕 주름지고 따뜻한 두 손으로 제 차가운 손을 꽉 쥐어주셨어요. 애썼어. 피부병으로 밤마다 우는 우리 손녀딸 씻겨줄 귀한 수건인데 당신 덕분에 무사히 챙겨가네. 바른 말 하느라 참 고생 많았지. 그 투박하고 다정한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15년 동안 이 삭막한 일터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짐만 뒤지며 살아온 제게 그건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진짜 위로였거든요. 저와 뜻을 함께한 동료들은 그 얇은 이불과 가벼운 노란 냄비들을 하나하나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되찾은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그들의 표정에 번지는 건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이 좋은 것을 마침내 전해줄 수 있다는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양의 값비싼 최고급 가방을 들었을 때 나오는 거만한 표정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참으로 애틋하고 사람 냄새 나는 행복이었죠. 그날 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텅 빈 일터에 홀로 앉아 저는 미리 써두었던 짐싸기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새 종이를 꺼내 저만의 새로운 업무 보고서 첫 줄을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갔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또 진심으로 배워야 할 것은 겉보기에 화려한 기계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물건을 쓰는 사람의 팍팍한 삶까지 따뜻하게 헤아려주는 그 작고 낯선 나라 사람들의 끈질긴 정성이다. 라고 말입니다. 8부 감동 엔딩. 그날의 엄청난 소동이 있은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직속 책임자는 결국 짐을 싸서 쫓겨났고 공항의 수화물 검사 규정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 아침 전 출근하기 전 욕실에 걸린 그 초록색 수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부엌 찬장에는 72살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쥐어주신 노란 냄비가 반짝이고 있었고요. 15년 동안 삭막한 국경에서 사람들을 매섭게 의심하는 법만 배웠던 제게 이 작고 소박한 물건들은 사람의 진심을 믿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전 70여 년 전 끔찍한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번듯한 기계를 잘 만들어서 운 좋게 성공한 거라고만 여겼죠. 수백 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서방. 국가들의 콧대 높은 기술력과 솜씨는 절대 넘볼 수 없을 거라 속으로 비웃으면서요. 하지만 제가 두 눈으로 뼈저리게 확인한 진짜 위대한 기적은 거대한 공장이 아니라 좁고 허름한 시장 골목에 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 성한 곳 없는 잿더미 속에서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겠다는 그 지독하고 눈물겨운 사랑이 이런 기적 같은 물건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건을 쓰는 사람의 아픔과 팍팍한 삶까지 깊이 헤아려 얇고 따뜻한 이불을 짜고 냄비를 정성껏 두드려 만든 그 억척스러운 마음 말이에요. 서양의 값비싼 최고급 물건들에는 겉보기에 화려한 이름표가 붙어 있지만 한국의 평범한 살림살이에는 사람을 향한 진짜 다정한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짐승처럼 무거운 가방을 끌고 기꺼이 바다를 건너는 이유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그 따뜻한 위로를 얻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 분들께 미국의 평범한 수화물 검사관으로서 벅찬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세대가 피눈물로 지켜낸 그 평범하고 낡은 일상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울리는 최고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댁의 찬장에 놓인 노란 냄비를 욕실에 걸린 초록 수건을 한 번 더 자랑스럽게 바라봐 주세요. 당신들은 세상 그 어떤 훌륭한 나라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일궈낸 사람들이니까요. 지금까지 긴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